저와 남편은 예전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으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죠. 당시엔 무슨 특별한 끌림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어지간하다 싶으면 결혼했어요. 저 또한 남편이 듬직하고 성실해 보였고 남편도 그런 저를 싫어하지 않아 정말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혼자 사는 처지도 아니고 식구가 있으니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하지만 제가 일하는 건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어야 자기가 마음 편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다면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살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당시엔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죠. 전에는 저 혼자 종일 집에 있어서 한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심심한 편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종일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저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처음이라 아이가 울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집안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거기다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아이가 돌이 지나자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딸을 붙잡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눈물 짓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생활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졌네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쯤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당시 남편의 나이는 아직 한창인 30 중반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종일 바쁘게 일하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좀 빨리 약속을 잡아놔서 일도 이쯤 마치고 약속 장소에 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술자리도 일찍 끝났고요. 그런데 그렇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만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사고만 겁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그저 거짓말이겠거니 저와 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일어나 웃으며 맞아주겠거니 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경찰의 말을 믿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남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거짓말처럼 저와 딸 아이의 곁을 떠났죠. 그게 벌써 30년가량 된 얘기네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살림을 홀로 짊어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을 저 혼자 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만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뭔가를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네요. 그러다가 동네 어르신의 소개로 미싱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미싱을 만진 건 아니었고 허드레실과 청소로 시작했죠. 흔히 시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봉도 그런 박봉이 없었지만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식당에서 일하기도 애매했고 지금처럼 곳곳에 마트가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버는 돈도 적고 일도 힘들지만 기술을 배워두면 나중에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큰 공장 같은 곳이 아니라서 딸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네요. 그렇게 박봉을 견디며 몇 년간 허드레실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미싱을 만지는 일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어깨너머로 하나 둘씩 기술을 배웠죠.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월급도 그다지 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건 재밌었어요. 사장님도 저희 딸아이를 무척 예뻐해 주셔서 그것도 좋았고요. 그렇게 몇 년인가를 더 고생한 끝에 저도 어엿한 미싱사가 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번 돈으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놓은 돈은 눈 녹듯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버는 돈이 적어서 사는 방은 갈수록 작아졌지만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저보다는 딸아이를 생각했고 무슨 수를 쓰든 딸아이만큼은 탈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없는 돈 쪼개가며 살아도 딸아이 배우는 데는 아끼지 않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뒷바라지했죠. 덕분에 딸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티 하나 없이 잘 자라주었네요. 대학도 번듯한 곳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까지 떡하니 해주더군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아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게 내밀던 빨간 내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던데 예전엔 왜 첫 월급 타면 꼭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몇 번이나 딸아이에게 요즘 그런 걸 누가 있냐며 사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요 녀석이 일부러 그걸 사왔더라고요. 뻔히 장난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받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딸 앞에서는 어떻게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내복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떠난 남편이 떠오르기도 했고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했던 고생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딸을 대학에 보내느라 들어가는 돈도 끝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생활비라고 돈을 보태기 시작하자 살림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땐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도 하고 있어서 더 괜찮았죠. 그때쯤 되니 평생을 오로지 딸아이와 미식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슬슬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휴식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쉬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인가부터 눈에 뭔가 허연 것이 꼬물꼬물 생기더라고요. 그 외에 할머니들 눈 보면 하얀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제 눈에 생긴 겁니다. 하지만 뭐 어디 아프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대단치 않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면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이 먹고 몸에 칼 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앞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그냥 다 캄캄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껏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딸아이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보니 후천성 각막 변성에 의한 시력 장애라고 하더군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각막 이식 외에는 달리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각막을 이식받지 못하면 저는 평생 앞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딸아이는 앞을 못 보게 됐다는 말에 잔뜩 움츠러든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깟 눈 좀 안 보이는 게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각막 이식만 받으면 된다잖아. 머지않아 이식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세상 무너진다는 소리 들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평생 만지던 미싱도 만질 수 없게 됐고 오랫동안 살았던 집안에서조차 딸아이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차라리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겁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내 잘 보이던 것들을 어느 날 한순간에 볼 수 없게 되니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죠. 딸아이는 그런 저를 정말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그 주말 저보고 방 안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니 혼자 집안 구조를 싹 다 바꿨더라고요. 정강이 높이에 걸리는 거실 테이블은 어딘가로 치워버렸고 그 밖에도 제가 움직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치워버렸어요. 엄마, 이제 어지간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봐요. 퇴근 후에는 딸아이가 저를 돌봐주니 괜찮았지만 문제는 딸아이가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밥이라도 차려 먹으려 해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딸아이는 자신이 없는 사이 제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안 구조를 바꾼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앞이 보이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혹시나 각막 공여자가 나타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어보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점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도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한 걸음 떼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딸의 도움이 컸습니다.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집안도 저에게 맞게 다 정리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꼬박 1년쯤이 지나자 딸아이가 없어도 혼자 밥 정도는 차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개 꺼내고 딸아이가 미리 해둔 밥을 밥솥에서 푸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했어요. 일하는 중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딸에게 더 이상 큰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점점 익숙해지니 이제는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딸아이였죠. 제가 앞을 완전히 못 보게 되었을 당시 딸의 나이가 27이었어요. 한창 꽃다운 나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저 때문에 아예 사람 자체를 만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한 딸아이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얘,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니? 만나는 사람? 뭐 애인 같은 거? 그래, 괜히 이 엄마 뒷바라지 한다고 연애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에이, 내가 설마 연애할 시간이 없겠어? 그냥 아직 인연이 없어서 없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엄마가 걱정을 안 해? 너 무사히 출가시키는 것까지가 엄마 의무인데. 엄마는 맨날 나 내보낼 생각만 하지. 요즘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도 많아. 어머, 너 설마 요즘 말하는 그 비혼주의인가 뭔가 그런 거니? 비혼주의까지는 아니고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엄마가 손자리라도 좀 알아볼까? 27살에 서는 무슨. 나 아직까지 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겨요. 엄마는 영영 못 드는 거 아니야. 이식만 받으면 된다잖아. 머지않아 이식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말로는 그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은 저였습니다. 어느 엄마나 자기 딸 안 예쁜 사람이 없겠지만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도 아직 27살이고 직장도 빵빵해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는데 결혼은커녕 만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에도 꽤 오랫동안 딸의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는 예전에 정리해서 딸에게 생활비를 탔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집안 청소조차 혼자 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딸의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병원에서는 도무지 연락이 오질 않았네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한창 나이였던 딸아이도 어느덧 30살이 되었죠. 그때쯤 되니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저 돌본답시고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잘 지경이었죠. 그래서 딸아이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하루 나를 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얘,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왜 또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 하면 하고 못하면 마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엄마도 너희 아빠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행복도 있다는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지. 애 낳고 키우는 재미도 느껴보고. 됐네요. 난 그냥 엄마랑 사는 것도 좋아. 너 정말? 평소라면 그냥 한숨 한번 내쉬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저도 도저히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엄마 뒷바라지 하라고 했니? 엄마가 너한테 뒷바라지나 받으려고 애써 키우고 가르친 줄 알아? 너 잘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그게 진짜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왜 몰라? 그래, 내 말대로 그 각마기식 빠르든 늦은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야. 벌써 2년 넘게 앞 못 보고 살았는데 거기서 2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결혼은 아니잖아. 결혼은 때가 있는 건데 이 엄마 때문에 좋은 시절 다 보내면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엄마, 괜히 마음에도 없는 사람 만나서 아무하고나 결혼하라는 얘기 아니다. 남자는 내 마음에도 들고 또 객관적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하지만 지금 널 좀 봐라. 엄마 보살핀다고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를 않으니 사람 만날 시간이나 있겠니? 엄마 괜찮아. 내가 집 다 정리해준 덕분에 이제는 알아서 밥도 해먹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사람 좀 만나? 엄마 걱정 그만하고. 평생을 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와서 그런지 그날은 정말 가슴에 있던 얘기 전부를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저 힘들고 몸 아프고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게 딸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네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꿈에 나타나 딸 좀 잘 돌봐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래도 그날 그렇게 한바탕 한 뒤로는 딸 아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로는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번 칼같이 집에 들어오던 것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녁도 먹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인연이 금방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1년쯤이 흘러서 딸 아이의 나이가 벌써 31살이 되었죠. 그때쯤 되니 딸 아이도 결혼의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하루는 딸 아이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도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비록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진문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와줘서 고마워요. 고생은요. 당연히 와서 인사드려야죠. 그래, 우리 영은이랑 만나고 있다고요?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딸아이가 말리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다 대고 잘 됐다 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다행히 그런 추태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무엇보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 사람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앞에서 적당히 분위기도 맞출 줄 알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에 딸아이를 배려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손에 쥔 것 없이 시작해도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날 예비사위를 저녁까지 먹여서 보낸 후에 딸아이에게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당연하지. 문규씨 나한테 정말 잘해줘. 여자 못지않게 세심하고 그래서 좋아. 그래, 엄마는 너만 좋다면 다 괜찮아. 이후 두 사람은 예비 사돈댁에도 인사를 드렸고 그곳에서도 바로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상견례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쭉쭉 진행됐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규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은이 엄마입니다. 양측 모두 살아계시는 예비 신랑 쪽과 달리 저희는 한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뭐 부끄럽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장난 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앞이 안 보이셨던 거예요? 예? 아니요. 원래는 잘 보였어요. 미싱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갑자기 각막 변성이라는 게 생겨서 갑자기 못 보게 됐네요. 아, 그러세요. 눈이 보이질 않으니 표정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말투에서부터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또 마음이 다급해지더군요. 저 보살핀다고 이제야 인연을 만난 것도 억울한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얼른 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각막 이식만 받으면 다시 전처럼 잘 볼 수 있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각막 변성이라는 거 혹시 유전되거나 하는 병은 아니죠? 예? 아니요. 이건 유전되거나 하는 병 아니에요. 저도 걱정돼서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유전되는 게 아니라니 그건 다행이네요. 명색이 상견례고 결혼할 사람들의 부모님들끼리 만나 인사하는 자리였지만 제게는 무슨 면접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예비사도는 제 눈과 저희 집안 사정을 하나하나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차분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병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문제집이신 가게를 처분하고 밀린 외상을 받으면서 살림은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예비사돈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네요. 껄끄러운 얘기를 자꾸 꺼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부인께서도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주세요. 요즘엔 결혼하면 딸이고 아들이고 전부 다 출가 외인인데 나중에 자기 부모 챙긴다고 번 돈 털어놓으면 어쩌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넉넉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영은이 시집 보내고 남은 돈으로 저 하나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그것으로 길고 긴 상견례가 모두 끝이 났죠.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저도 모르게 엄청 긴장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찌나 목이 타던지 딸에게 물을 새도 없이 손에 잡힌 컵을 입에 가져가 벌컥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이었던 거예요. 원래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후로는 사고가 날까봐 걱정스러워서 아예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비사돈 두 분은 먼저 식당을 나가셨고 딸아이와 예비사위만 남아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물인 줄 알고 술을 마셔서 그래. 많이 마시진 않았으니까 괜찮아. 술을 전혀 못 하시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취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그래. 괜찮아. 그날의 상견례는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에선 이것저것 뽀칙뽀칙 해묻던 사부인도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날은 미안했다며 모쪼록 자기 아들 잘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이후로는 두 사람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했죠. 집도 구하고 혼수도 장만하고 결혼식장도 알아보더군요. 저 때는 그냥 얼렁뚱땅 해치웠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어디서 그런 것을 다 알아오는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이었네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드디어 딸 아이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딸 아이가 난데없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결혼 전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부랴부랴 해외로 출장을 떠났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후로 내내 저랑 붙어있던 딸이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병원에서 드디어 각막을 이식받을 차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당장 딸 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려고 생각했는데 연락해봐야 괜히 자기 없는데 수술한다고 걱정만 시키게 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저 혼자 병원에 찾아갔죠. 당시엔 앞이 안 보이는 것도 꽤 적응이 됐고 또 택시야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5일 정도를 더 입원해야 했어요. 처음 붕대를 풀고 눈을 뜨는데 그때 느낌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딱딱한 뭔가가 가슴속에서 목구멍으로 올라오는데 다른 말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네요. 다행인 건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도 잘 돼서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부모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식에 가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워낙 급하게 연락을 받기도 했고 병원에 혼자 어떻게 가야 하나? 그 생각만 하느라 아무한테도 수술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 결혼식장에서 딸아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앞이 안 보이는 척 딸아이가 밖에 나갈 때 쓰라고 사준 선글라스를 쓰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딸아이에게 전화가 한 100통쯤은 왔을 거예요. 자기 없이 잘 올 수 있겠냐?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나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식장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신랑처럼 차려입은 남자가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어차피 식장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여자를 부르는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예비 사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데리고 가는 여자는 제 딸이 아니었어요. 둘이 붙어있는 모양을 보면 예사 사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몰래 예비 사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식장이 아니라 그 아래층에 있는 식당으로 향하는 거였죠. 저는 그곳에서 도저히 두 눈 부릅뜨지 않고는 보지 못할 기야말 광경을 보게 되었네요. 자기야 왜 거기에 술을 타? 여기가 그 엄마 자리거든. 술을 못 마셔? 그런 건 아닌데 앞이 안 보이니까 취하면 사고 날까봐 안 마신대. 어머 잘됐다. 그럼 결혼하자마자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안 돼도 앞으로 기회는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보험금 때문이라지만 당신 호적에 이혼 딱지 붙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 줄 알고 그래.
그 여자 엄마 죽고 보험금만 받으면 돈 쓱싹 하고 바로 이혼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혹시라도 나 두고 그 여자한테 한눈 팔거나 그러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나 그 여자 손목도 안 잡는 거 몰라. 그러더니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둘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뭔가 심상치 않아서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었네요. 네, 예비사위라는 놈은 제 딸을 꼬등긴 후에 제게 사고가 나게 해서 보험금을 탄 뒤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내현녀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수술이 잘 끝났다고 딸아이를 놀라게 해주려던 마음 같은 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나쁜 놈에게서 딸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놈에게 처절한 응징을 내릴 방법이 떠올랐고 저는 하객을 맞이하는 대신 야식장 측을 찾아갔죠. 그놈을 응징할 방법을 마련하고 식장에 올라가니 어느새 예식이 시작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던 딸아이는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가 이를 보는 사이 전화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어쨌든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딸아이는 혼자 입장하기로 했고 저는 혼주석에 앉아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죠. 이윽고 결혼식 음악이 울리고 그 나쁜 놈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휘파람도 불고 박수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곧 있을 응징을 기다리며 선글라스 안으로 눈을 감췄네요. 그리고 잠시 후 신부님이 입장하시기 전에 신부님의 어머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주례석 뒤의 스크린에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제가 아까 목격했던 두 옆놈이 나누던 대화였죠.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하객들 사이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쌍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 혼자 식장에 올라와 있던 그놈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만 질 뿐이었네요. 야, 이 나쁜 놈아. 입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딸아이가 손에 든 부케를 바닥에 내팽겨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하객들이 마치 딸에게 호응이라도 하는 듯 저마다 손에 든 물건들을 그놈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그놈과 그놈의 부모는 욕설과 함께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을 피해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말았죠. 그날 일로 딸아이는 한동안 말을 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4일 정도가 지나니 어느 정도 털어내고 방에서 나와주더군요. 결혼하느라 들인 돈은 아깝지만 덕분에 나쁜 놈은 알아보게 됐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눈도 이렇게 다시 뜨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손해도 아니더라고. 참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빌빌거렸을 텐데. 제 딸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가 있는 건지 그야말로 다행 중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죠. 그날 결혼식장에 그놈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임원까지 한 분 와 계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봤으니 그놈이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정규직이라 대놓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쳐다보니 그놈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이직을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았는데 뭐 글쎄요.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려던 사람을 누가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저와 제 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땐 솔직히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사리 이식받아 눈은 보이게 되었지만 제가 결혼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런 나쁜 놈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딸아이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다 자기가 선택한 거라면서 저를 다독여주었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던 일도 까마득히 지나가고 현재 저와 딸아이의 사이는 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저도 억지로 딸아이를 결혼시키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게 있는 건데 괜히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